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 물어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명백한 대답이 돌아올 텐데요. 정작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방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걸까요? 군장병 정신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지도에서 독도를 빼놓고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 열도, 쿠릴 열도와 함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국방부는 대체 왜 이런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정신교육 교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걸까요?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라고 했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군장병 정신교육 자료에까지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혜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쌍용 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벌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권은비는 이거 없음 못 산대요. 깨끗한 상쾌한 닥터필 닥터필. 샤워는 매일 누리는 힐링. 닥터필 닥터필. 은비의 필터 샤워기 닥터필.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한국국학진흥원 최은주 국학자료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무적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자, 역대 이렇게 많은 이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좀 짧게 좀 끊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답을. 네.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또 천하람 변호사시니까 현직 한 가지 좀 확인 좀 해보려고요. 네. 그 배우 이성균 씨 그 경찰 조사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네. 3차례나 공개 소환 조사했잖아요. 그리고 또 네.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마약 검사도 했고 급기야는 통화 녹취록도 공개가 된. 자, 이러자 이제 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무리한 수사를 봐야 되냐, 이 일련의 과정들. 아니면 이 정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지금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 기준이라면은 좀 과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뭐 다른 연예인들 소환 조사에서도 보듯이 연예인이나 공인에 대해 가지고는 공개 소환을 하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G드래곤 씨의 경우나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아주 예외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최근에 이제 G드래곤 씨나 뭐 여러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좀 무리한 마약 수사가 아니었냐라는 공통된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공인이고 연예인이라지만은 다소 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나 증거에 관한 사항, 또 피의사실에 관한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피의사실 유포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통화 녹취록이 좀 결정타가 아닌가. 그러니까 마약 수사로 안 되니까 사생활 폭로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탈당 소식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의 제1번 2회 당사자인 천하람 위원장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두어 달 전부터 이미 예고를 했고 대통령 변화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탈당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고질적인 문제, 변함이 없었다. 그동안 뭐 이렇게 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했고 특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뭐 그 탈당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했지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등장이라는 것이 어떤 다양성의 존중이라기보다는 직할체제의 강화라고 읽히는 부분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거는 다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희망사항이 아니었나 싶고 많은 당내 이제 인물들이 이준석 대표가 설마 정말 탈당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내가 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꺼내셨지만 취임사에서 좀 둘이 많이 비교가 된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자, 이준석 신당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 성공의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국민 지지와 그 지지를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의 문제입니다. 국민 지지를 더 키워낼 수 있느냐의 문제. 특히 15%, 20%, 25% 뭐 여러 장벽들이 있을 텐데 가까이는 15% 장벽을 넘게 되면은 많은 좋은 인물들이 선거 비용 부담 없이 이제 신당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안정적인 15% 이상의 지지. 지금은 보면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정적으로 10% 이상은 유지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의 이제 상승 기조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냐. 특히 최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으로 다소간의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언론의 주목도 플러스 지지율을 어떻게 상승 구조로 가져갈 거냐가 있을 것이고 그와 물론 연계된 문제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인재들, 특히 현역 의원들도 잘 확보할 수 있을 거냐의 인재의 문제도 같이 따라올 겁니다. 그렇네요. 예. 일단은 15% 벽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좀 냉정히 좀 평가해서요. 지금 뭐 언론 보도를 좀 보니까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50석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역구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냉정히 평가해서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보시기에 의석 얼마나 가능할까요? 그런 예측이 현재 단계에서는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다. 무의미하고 알 수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바람이 정말 지금 보면 국민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당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 수 있는 여건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바람을 정말로 잘 담아낼 것이냐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예측이 다 뭐 가능성의 영역 내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뭐 새로운 인사 영입 중요하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세력 연합. 글쎄요. 뭐 지금 거론되는 게 이낙연, 금태섭, 또 비명계, 또 비윤계, 또 양당의 공천 탈락자들 등등. 자, 이 세력 연합 뭐 어느 선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력 연합이 어느 선이냐도 중요한데요. 네. 그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나 소위 이준석 개혁신당이죠, 이제. 개혁신당의 주도권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방향성과 스펙트럼을 잡을 거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물 한 명 한 명이 합류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어떤 왔다 갔다 함을 겪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지층의 신뢰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여러 인물들이 합류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잘 지켜진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또 유연성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을 임명했잖아요, 오늘. 예. 네. 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천하람 변호사 영입 1순위일 것 같은데 혹시 연락 왔습니까? 아니요. 저한테는 제안이 없었습니다. 전혀. 왜? 제안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나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발표된 인물들을 보니까 저도 100%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 섞여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좀 전통적 지지층에 더 중점을 두고 구성한 인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아시죠? 이준석 신당 합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좀 밝혀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내일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내일 있어요? 기자회견이? 네, 내일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 출범했는데, 그 수락 연설 갖고 좀 말이 많습니다.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너무 좀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대표인데, 이거 너무 대립, 갈등, 민주당 타도, 3% 운동권 타도, 이런 것만 남았다. 여당 대표로서, 글쎄요, 품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원래 정치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소간의 의외성이 있을 때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사과의 표현들을 꽤 여러 번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당대표를 하던 때에 어떤 태도의 문제나 과정에 있어서 마음이 안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사과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의외로 그럼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태도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구나, 오히려 사과 관리를 잘하는구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인데 반대로 한동훈 장관 같으면 우리가 한동훈 장관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싸움 잘한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의외의 매력을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통합과 어떤 존중의 메시지들을 냈다면은 그 울림이 좀 더 컸을 텐데 그냥 본인이 당연히 잘할 거라고 기대되는 부분의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그냥 한동훈 장관이 그냥 본인 할 얘기 했네 정도로 끝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외성이 없었다, 울림이 없었다, 감동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자,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네. 지역구 비례 다 안 나가겠다? 이걸 두고 좀 해석하는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불출마. 황교안 대표 시즌2가 되는 거는 안 하겠다라는 의도 아닌가 싶어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당시에 기세 좋게 종로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하시면서 사실 정치적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아무리 현재는 지금 보수의 거의 제1의 대선 주자라고 하지만 낙선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그 바람이라는 것이 많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은 피하겠다라고 한 걸로 보이고요. 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아쉽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강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조금 바람을 일으킬 만한 거점 지역에 출마를 해주기를 바랬을 텐데 다소간의 아쉬움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역시 윤심일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혼자 판단은 안 되겠죠? 윤심이라기보다는 한동훈 장관 주변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대권 플랜을 그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황교안 시즌2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지역구 녹록지 않다. 그렇다고 강남 TK 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결과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거 공천 학살 예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당내 공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좀 퍼져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 본인도 불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을 그다지 신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까지도 이렇게 물러나게 된 것을 보면 결국은 좀 본인들의 인사들 위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은 결국은 자리를 비우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당정 관계, 이 수직적 관계 수평적으로 할 수 있을까? 윤 대통령에 좀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통령실과 결이 다른 메시지, 조금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사실은 보수 진영에 가까운 언론들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부 주문하는 목소리들도 나왔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봐서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고, 또 앞으로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의 선택이 더욱 우스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그러면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각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이 짜여지기 때문에 결국 당정 분리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마 그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50억 클럽에 이어서 김건희 특검법도 국회 통과됐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고, 조금 전에 또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의결이 될 텐데, 재의결이 글쎄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되네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로 협의를 해서 양당의 이제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완결된 이후에 통과를 시키는 전략을 구사할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탈표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재의결을 한다라고 하면 이탈표는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직 공천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안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언제쯤이죠? 대략 윤곽이 나오는데? 대략 한 2월 중순 정도는 돼야 윤곽이 나올 겁니다. 2월 중순이요? 네, 한 달 반이 더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비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거 총선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시기와 방법 다 이거 정한 거 아니냐.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존의 선례와 조금 다른 부분들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근데 이게 시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총선 시기를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그럼 국민의힘이 좀 더 일찍 받았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또 대받아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여론의 지형을 보니까요. 국민의힘에서 이 법에 대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그다지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이런저런 특히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어떤 비호감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어떤 기술적인 내지는 입법 선례적인 면들의 호소력이라는 것이 좀 다소 제한적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내 갈등도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 문제부터 해서 공천 잡음도 많이 들리고 있고, 이재명 대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물러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물러나면서 통합비대위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탈당을 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책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도 아마 생각할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나가는 게 꼭 사실 본인에게 나쁜 일일까? 어쨌든 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어쨌든 경쟁자고 그 세력을 이번 기회에 내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약간 뜨뜻미지근하죠. 지금 다른 전 총리들에게 공동선대위원장 같은 걸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같은 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의 분열을 막을 의지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 국민의힘을 같이 탈당을 할지 내일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쭉 대화를 나눠보면서 느낌이 오긴 왔거든요. 예, 근데 내일 몇 시예요? 참 기자회견이? 네, 오전 10시에 합니다. 오전 10시. 국회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며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7분 3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한국국학진흥원이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국학진흥원 최은주 국학자료팀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은주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네. 한국국학진흥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네, 일자리 사업인 만큼 지난 4년 동안 매년 많게는 150명, 적게는 100명까지 청년들을 채용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최근 그 성과가 빠르게 축적되고 또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본원 소장 자료 63만 년점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4년 됐군요. 매년 150명, 100명 이 정도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한국국학진흥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공을 들이는 건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인재 육성을 통해서 한국학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인문학의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한국학을 선택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고 그 토양 위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직무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학의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사업이 무엇입니까?
네, 단어에서도 보이겠지만 국학진은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 사업이고요. 예. 그 대상이 청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문체부 예산으로 하는 거고. 네. 이 청년들이 국학진흥원에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조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학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또 주요 자료들을 구격하는 것이 주된 업무고 네. 이 두 가지 업무를 큰 축으로 삼아서 청년 인턴십, 징검다리 경력형, 전문가 자립형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담당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 인턴십은 주로 재택근무가 많은데 취업 준비생들에게 국학자료 스캔이라든지 한자 입력, 국역 성과물 편집 교정 이런 업무들을 부여하고 석사급 이상의 인력들에게는 그 사업 성과의 전문적 관리 업무를 맡기고 있고 예.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립형에 참여하는 박사급 이상의 인력들에게는 국학 자료를 구격하거나 국학 자료의 목록을 정리하고 해설하는 영역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학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업무 하나가 있고 또 주요 자료들을 구격하는 업무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단계가 있군요. 그러니까 청년 인턴십이 있고 네. 가장 밑에 단계, 그 위에 이제 네. 징검다리 경력형이 있고 여기 이제 네. 석사급, 또 네. 전문가 자립형, 박사급으로 네. 이렇게 네. 세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혹시 정직원으로 좀 일자리가 주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쉽게도 정직원의 자격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뭐 프리랜서 네. 개념으로 일단은 고용 형태죠. 고용 형태,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계약직 형태로. 그렇군요. 네. 예. 자, 국학진흥원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앞으로 그 사회 진출에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실무 연습과 전문가의 교육 지도를 통해서 스스로 역량을 갈고 닦을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는 것은 일단 실질적인 도움이었을 것이고요. 예. 관련 분야의 경력을 플러스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장착하게 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인력들이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관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 예. 역량도 강화할 수 있고 스스로 또 네. 경력도 쌓을 수 있다. 자, 국학진흥원의 구격 작업의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만들어내는 구격 성과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그 생애 처음으로 구격 작업에 참여하는 초급 청년 번역가들이 전문가의 연구 지도를 받아서 구격 성과를 완성하는 것인데요. 네. 근래 전자책으로 발간한 처감집 구격서 9책의 경우에 본원의 한문교육원이 양성한 청년 번역가 20명이 연구지도 교수 8명의 도움을 받아서 3년간 번역을 진행하고 예. 이후 국학전공 청년 10명이 청년 인턴십으로 참여해서 1년간 편집과 교정을 진행한 것입니다. 예. 총 4년이 소요되었고요. 아유. 원고지만으로도 22,000배 분량입니다. 그렇군요. 근래 이제 전자책으로 발간된 처감집,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처감집이 이게 어떤 자료인가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처감 김도화라는 분의 그 문집이고요. 예. 분량이 이제 55권 29책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너무 방대했기 때문에 구적 작업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향후에 또 다른 디지털화 또 구격 추진 자료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네, 다른 자료들도 좀 계속해서 구격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박사급 인력들이 서해 유성년 선생이 그 아들들에게 보낸 그 관찰들을 탈초하고 정리해서 구격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사업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관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국학진흥원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국학진흥원 최은주 국학자료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입니다. 네, 그동안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네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네네. 자, 먼저 조금 전에 그 국회 통과한 김건희 또 대장동 50억 쌍특검 그 소식 좀 여쭤보겠는데 자, 네. 180표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윤재옥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을 건의했고 또 대통령실은 즉각 수용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굉장히 발빠르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예. 제가 오늘 낮에 앉아서 계속 그거 표결되는 과정을 지켜보려고 네. 방송을 좀 틀어놨었는데 네. 이제 뭐 찬반 토론 있고 좀 표결에 참여할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국민의힘 다 퇴장하고. 예, 다 퇴장하고 181표인가 재석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게 표결이 된 건데. 180표로. 예. 네, 이게 지금 뭐 거부권 의사 밝히기는 했지만. 거부권 의사 밝히고 이게 다시 제2 요구 들어오면 이게 다시 언제 표결이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용 특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제로 240일 전에 올린 거고 패스트 트랙에 올린 거기 때문에 패스트 트랙이란다. 240일 전에 이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만약 했었다면 한참 전에 결론이 났을 일인데 검찰이나 여당이 극구 비호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눈덩이처럼 불려놓은 그런 사건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불법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국정농단 때 그때 특검을 구성할 때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여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건 국회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이미 내린 거고요. 그리고 언론 브리핑하는 것 때문에 이거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정농단 특검법에 들어있는 조항인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민의 알 권리 강조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계속했잖아요. 검찰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건 괜찮고 특검에서 국민들한테 언론 브리핑을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한다는 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뒤집는 일이 이제 아마 계속 벌어질 텐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신 비대위원장 온 것이 결국 김건희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태도. 그래서 좀 앞으로의 상황이 계속 이 강대강으로 대치 국면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제도 어렵고 이런데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자신이 쏜 화살에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불과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백드롭이라고 하나요? 국민의힘 나올 때 뒤에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썼던 그렇죠. 국민의힘인데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돌려주잖아요. 그 말을. 그러니까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했는데 당당하면 특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 류희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라고 있는데 자,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그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서 방통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요. 그로 인해서 언론사들이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MBC의 과태료 많이 받았고 KBS, JTBC 등등 많이 받았는데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이거를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그 김만배하고 신학림 씨 음성 파일을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요구하고 징계를, 그러니까 이 민원이 들어온 거죠. 이거 이래가지고 되냐,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이 한 200건 정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200건. 그 중에 120건이 반이 넘는 120건이 유일임 위원장의 지인이나 가족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넣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게 이 방통심의위 직원이 이상하다. 이게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 민원을 넣었다. 이상하다. 이래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게 오히려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을 넣은 사람들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범죄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제보자 색출을 위해서 특별감찰반 구성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당은 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근데 이건 명백하게 직권남용이죠.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민원을 청탁한 거잖아요. 민원 사주. 그렇죠. 민원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로 해서 이 징계할 수 있는 그리고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징계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일이 어떻게 위원장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뭐랄까 본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맞추어서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법적인 절차나 정당하게 이것을 집행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오히려 요즘 이게 적반하장 내지는 뭐한 놈이 성낸다 뭐 이런 속담도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는 거 보면은 이게 과거에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이 있을 때도 그렇더니 이 정부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오히려 상대한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가기에 너무 급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언론노조에서도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밝혀졌는데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오히려 그 공익 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시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2 아니냐. 그리고 또 최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발언이나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게 드러나면 옛날에는 그래도 정치하거나 이런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숙하는 것들이 그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덮어 씌워요. 사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또 왜 뉴스타파라든지 뉴스버스 대표 또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 언론사 대표가 언론사 압수수색된 게 벌써 2번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공포감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참 많습니다. 자, 한동훈, 이준석 얘기도 좀 해봐야 되니까요. 자, 얼마 전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 일성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경향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사실상의 선전포고문이다. 근데 저희 이 말에 아주 동의를 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일단 말하는 속도도 너무 빨랐고 거기다가 빠르더라도 내용이 좋았으면 되는데 내용도 사실 별로 없고 또 그분이 이렇게
손가락 2개 양쪽에 펴가지고 이렇게 귀요미 이런 표정 있잖아요. 이거 뭐 그런 액션을 제스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거 뭐지? 이런 너무 기대 이하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미래라는 거는 없고 야당하고 싸움판을 키워서 야당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거를 통해서 반사 이익을 얻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그 취임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낡은 정치를 벗어나라라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지금 선거제도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건데 그런 국민들의 요구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발언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러잖아요. 운동권이 나라 망치는 건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운동권이 나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주변은 그런 생각 별로 하는 사람을 못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분은 검사로서 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여전히 검사 대 피의자의 구도로 민주당을 묶어두겠다라는 의도가 연설문 전체에 다 이렇게 녹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당대표 물러나고 비상대책을 마련할 자리인데 위기에 대한 진단도 없고 쇄신과 혁신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평균점 이하의 그런 취임 일성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자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해서 방안을 물으니까 우린 우리 할 일 하면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령을 전달하고 김건희 지키는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잘하겠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거여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총선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선에 대한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제대로 보장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선전포고를 했다. 이게 뭐 민주당을 향한 선전포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눈길이 가는 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그동안에 국민의힘 왜 이렇게 못했냐라는 질책성 그런 발언도 있었고 불체포 특권도 포기해라. 포기하는 자만 공천 주겠다. 이런 선언도 해서 이거 국민의힘 그 기존 의원들을 향한 선전포고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이 국민의힘이 못했다라는 것보단 오히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그러니까 당정관계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한 입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군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 결국 어제 이제 국민의힘 탈당하고 신당 창당 선언했는데 이준석 신당하면 또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신 임미애 위원장님 지금 뭐 좀 긴장하십니까? 좀 어떠십니까? 사실 조금 긴장은 돼요. 그리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대구에 3곳, 경북에 한 3곳에서 4곳 정도의 공천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구체적인 실명들이 이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자신이 보수주의자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의 싹이 자란다면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한데 그간 제3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구 경북의 보수 지역의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기반으로 뭐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제3정당이 친박연대였는데
뭐 다른 충청도에선 자민련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제3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예. 그 이유는 뭐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서 대구 경북에 와서 그들의 가치가 오히려 잡아먹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이분들이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다가 막판에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선거 연대 뭐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저는 저희 경북의 도민들이 이걸 좀 명확하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북의 정치 지형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정당이 이준석 신당인가 아니면 민주당인가 이것에 따라서 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입지가 좀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글쎄요. 이준석 신당이 이제 선거 직전에 국민의힘과 다시 손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해온 말이 있는데 그거는 좀 상상할 수 없는 일 같은데요. 저는. 근데 저는 또 모르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의석수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자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세력도 연합하고 인재도 영입한다는 가정하에 이준석 신당이 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저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가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봐요. 지역구는 대구 어렵고. 경북, 대구 경북에서 아무리 선전한다 하더라도 저는 실제로 지역구 의석을 가져나가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가 지난번 치러졌던 연동형으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 된다면 어차피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비례연합 정당의 형태가 되든 아니면 이준석 신당의 형태가 되든 저는 비례의석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전국적으로 어쨌든 17, 8% 정도의 지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비례의석은 가져갈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딱 1분 남았는데요. 선거제도. 자, 준연동형이냐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권역별 병립형 그대로냐.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에서 아마 이게 약간 변화의 기류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준연동형으로 다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굉장히 센 거죠. 이낙연 그래요. 전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김부겸 정 총리 이 세 총리 모두가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뭐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악이다라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 입장에 조금의 당내에서 변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에서는 앞으로 선거 때 후보를 찾아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연동형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역주의를 깨고자 하는 가치도 절대로 외면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듣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